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이번 주에는 비가 꽤 나오네요. 오늘도요. 아침부터 비가 오더니 지금 창밖에는 아직까지도 비가 내리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어떤 날씨 좋아해요? 비가 오는 날씨? 따뜻한 날씨?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 조금 있다가는 이제 습도가 높아지면서 장마가 올 것 같고요. 장마가 지나고 나면 또 뜨거운 때학볕에 우리가 그 여름을 견뎌내야 되겠죠. 자, 사시사철 우리가 사계절이 달라서 다른 감정을 느끼듯이 우리의 지갑 주머니도 따뜻할 때가 있고 추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따뜻한 지갑 언제까지 원하십니까? 예, 저는요, 우리 학생들의 지갑이 점점점 따뜻해지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간에 자금 관리를 연결해서 재무 상태를 평가하고 그 평가 방법에서 지난주에 안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번 주는 성장성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정리를 하고요. 가계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검토 그리고 수정하는 재무 관리의 네 단계 과정을 오늘 마무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가계 재무의 안정성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제 우리 가계는 얼마나 안정적인지 평가하실 수 있나요? 우리 학생들 역시도 지금 현재 용돈을 받는 것으로 가계 재무의 안정성을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이야기를 공유를 드렸습니다. 물론 해당되는 비목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전체 비목과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나의 가계는 건강한가? 안전한가? 라는 거 충분히 살펴볼 필요 있겠죠? 그렇다면 매일매일 하루하루 다르게 성장하는 우리의 가계가 될 것인지 가계 재무의 성장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계 재무의 성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산은 증가하는가, 저축은 하고 있는가, 투자는 하고 있는가, 크게 이 세 가지 항목으로 같이 살펴볼 수 있고요. 그럼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작년보다 올해의 자산은 증가했습니까? 저는 코로나로 작년보다 증가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작년에는 정말로 벌이가 변변치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학생들도 되짚어 봅니다. 내 가계의 자산은 증가하고 있는가? 작년보다 올해가. 올해보다 내년이 증가할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저축은 하고 계신가요? 투자는요? 저축과 투자는 다른 의미이죠. 이 두 가지를 어느 정도 비율로 적정성으로 하게 되면 저축의 비율, 투자의 비율을 잘 맞추고 있는지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정성 평가 지표입니다. 지난주에 하셨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안정적으로 소득이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부분, 그리고 비상자금은 적절하게 있는지 부분, 기억이 나시죠? 위험을 대비해서 보험은 적절한 수준으로 가입했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부채 부담 지표에 대해서 부채를 상환하는 능력에 대해서 혹은 가계 부채의 부담을 평가하는 것, 총자산 대비 부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도 부채의 적절한 수준인가까지도 우리는 안정성 평가 지표에서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기억들이 다 나시죠? 자, 그렇다면 성장성 지표를 조금 더 집중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성장성 지표입니다. 첫 번째, 저축 성향 평가해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학생들은 저축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이 저축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소득이 들어오는지로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처분 소득이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우리는 가처분 소득이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급여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돈, 이것이 내 통장에 입금된 돈, 그것을 우리는 가처분 소득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소득에서 최소 10%는 저축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것이 바로 저축 성향 지표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연간 총 저축액을 분자에 두고 연간 가처분 소득을 분모에 두죠. 그러면 분자에서 분모를 나누게 되면 0.1보다 클 때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당연히 저축 비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바람직할 것이다 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용돈을 얼마를 받으시나요? 혹은 매월 소득 금액이 얼마인가요? 그 중에서 10%는 저축하고 계신가요? 네, 10%의 저축이 미래에는
100%, 200%의 돈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왜 우리는 이율과 시간의 힘을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투자 성향 지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가 투자 자산과 현재 총 자산을 비교해 보는 부분입니다. 자산을 운영하면서 위험은 있지만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 자산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학생들 투자 자산 운용하고 있는 부분 있습니까? 위험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것들 어떤 것이 해당이 될까요? 지금은 우리 흔히들 알고 있는 주식 그리고 주식형 펀드 등이 해당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혹은 이렇게 비트코인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 역시도 투자 자산 안에 들어가겠죠. 높으면 높을수록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지만 높으면 높을수록 무엇도 상대적으로 증가합니까? 그렇죠. 위험성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0.05에서 0.1을 권장한다. 그 말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5% 그리고 10% 안에서 하십시오라는 이야기고요. 이것은 전 연령대에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라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사실 20대는 이 투자 자산을 언제까지 운용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50대, 60대 그 이상까지도 운용할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이것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60대입니다. 그러면 공격적으로 했다가 만약에 손해가 나게 되면 나는 그 돈을 빼지도 못하고 돈이 묶여 있으면 돈이 필요로 할 때 큰 손실을 보고 인출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만약에 우리 학생들의 연령이 지금 20대라면 그 이상도, 그러니 10% 이상도 투자 자산으로 투자하셔도 괜찮다. 하지만 이 돈을 언제 사용할 것인가라는 것에 포인트를 두셔야 되겠죠. 우리는 생애 주기에 맞추어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 목표에 맞추어서 지금 현재 내가 투자하는 이 자본금을 언제 사용할 것이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추어서 기간을 보고 투자 자산으로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거 포인트 잡아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계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학생들, 실물 자산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실물 자산? 네, 우리가 거주하는 아파트 떠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 우리 집 떠오를 수 있고요. 때에 따라서 거주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투자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물적, 실질적으로 만져지는 것, 실물 자산이죠. 자, 그런데 실물 자산은 유동성이 낮습니까? 높습니까? 유동성이 낮죠. 그러다 보니 돈이 묶일 수 있다. 내가 필요할 때 함부로 인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 자산과 비슷하지만 투자 자산은 상황에 따라서 빠르게 인출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물 자산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투자 자산보다 더 낮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 투자 자산 안에 실물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돌아와서 한번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지금 현재 부동산 같은 경우에 투자 자산으로 들어갔을 때 수익성이 높을 것이다. 예측을 하게 된다면 역시 그 예측에 따라서 위험도도 높아질 수 있게 되겠죠. 반면 돌아와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실물 자산 중에서 내가 거주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투자의 목적에 맞추어서 거주하면서 집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젊은 시절에 그러니 우리 학생들이 아직 자녀를 출산하기 전에는요. 어디에 살아도 되잖아요. 그때는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가 초등학교를 가게 되면 상황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학군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 이전에는 거주를 하면서도 이전하는 거, 거주를 하면서도 이사를 하는 것을 투자와 연결해서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좋은 투자 될 수 있습니다. 자,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가계의 실물 자산에 의한 투자 성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실물 자산의 비용을 분자해 두고요. 총 자산을 분모해 둡니다. 그래서 나누기를 해서요. 90%만큼은 작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실물 자산이 총 자산 금액에 비해서 90% 정도 되면 그래도 바람직하다. 더 작으면 더 좋겠죠? 또 한번 보겠습니다. 유동성 지표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동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다 했습니까? 당연히 수익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돈을 인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유동성이 낮고 투자에 강한 상품들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기가 되게 되면 유동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갑자기 내가 질병에 걸립니다. 갑자기 큰 집안의 대소사가 있게 됩니다. 이때 금융자산이 있어야지만 유동성이 원활할 수 있겠죠. 실물 자산과 다른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비목입니다. 그래서 높으면 높을수록 바람직하다. 최소 10%는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계셔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가계 재물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실물자산 그리고 금융자산, 우리들의 자산을 어디에 비목에 삼으셔야 되는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림은 그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유의해야 되겠구나. 유동성도 살펴봐야 되고 내가 유동성을 살펴볼 때 몇 퍼센트 정도로 둬야 하는구나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개념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 퍼센트는 각 가계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투자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을 할 때 본인의 나이가 20살이면 투자 자산을 80%를 넣고 20%를 안정자산에 넣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30대, 40대, 50대, 60대 본인의 나이를 전체 100에서 빼고 투자를 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게 되면 조금 저는 위험할 것 같아요. 이것은 제 가계의 재무 구조를 설정하는 제 방법이고요.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어떠십니까? 학생들 스스로가 나의 투자 스타일을 잘 정하셔서 우리 가게의 투자 스타일을 잘 정하셔서 이 비율도 항목에 맞추어서 기간에 맞추어서 잘 설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만큼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으로 같이 이야기 드려요. 장기 목표가 그래서 어려워요.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1단계에서 무엇을 살펴봤냐면요. 우리들의 가족 성향 및 재무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현재 우리 재무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을 해보고 우리 재무 상태가 성장적인지 안정적인지를 평가하고 나면 2단계 재무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들의 재무 상태를 평가한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재무 목표를 설정한다. 재무 목표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린 것과 조금 다르죠. 네, 지난주에는 우리 학생들이 직접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강의 내용으로 보여드렸던 부분이고요. 어떤 걸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면요. 생애 주기의 단계에 따라서 우리 팀에서, 우리 가게에서 정하는 재무 목표를 설정하신 것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생애 주기 단계를 지금 제가 준비한 내용에서는 독신기, 신혼기, 자녀 양육비, 교육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5가지 단계로 삼아 봤고요. 이 5가지 단계에서 1차 목표, 2차 목표, 3차 목표 각각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해당 목표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의 목표 금액이 필요한지를 정해야 되겠죠. 바로 그것이 재무 목표의 설정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이 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으로 충분히 구성을 하셔도 되고요. 그때가 조금 어려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요. 지금 이 표를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목표, 2차 목표, 3차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셔도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동시에 수행하기 어려우면 1차 목표 하고 2차 목표 수행하고 3차 목표 수행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축의 방법에는 가로 저축, 세로 저축 여러 가지 저축 방법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것이 유리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학기에 가계재무 설계를 통해서 저축의 방법으로 조금 더 집중 있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래쪽에 그림표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독신기를 학생기로 기록을 해두었고요.
그리고 재산 형성기라고 해서 신혼기와 자녀 양육비, 교육기를 잡아뒀습니다. 그리고 재산 증식기와 재산 증식 관리기를 중년기로 잡아두었고요. 그리고 노년기에는 노후 생활기가 적혀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애 주기 단계를 우리 팀에서 원하는 방식대로 정하시고 그 방법에 따라서 세부적인 세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화된 방법을 설정하는 게 좋을 것인가라고 고민하시면 되겠죠. 역시 이것은 팀 안에서 회의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회의 나누셨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재무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목표와 함께 목표 금액, 달성 기간 정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물론 이것은 프로젝트 안에 포함이 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학생기, 독신기에 종잣돈을 마련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라고 했다면 자, 종잣돈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마련할 것인가 먼저 고민을 해야 되겠죠. 목표 금액에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준비 기간을 나누시게 되면 매월 어느 정도 금액을 모아야 하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목표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자금이 500만 원 정도 모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목표 금액 3천만 원에서 500만 원을 제하면 2,500만 원이 되게 되고요. 준비 기간은 1년 12개월이 해당되게 됩니다. 2,5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한 달에 200만 원보다 조금 많은 금액이 되겠네요. 그럼 월 저축 금액을 210만 원을 저축을 하셔서 3천만 원 종잣돈을 마련하는 것이 1차 재무 목표 달성하는 것으로 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예시입니다. 5년 뒤에 5억 원의 주택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5억 원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사실 5년 동안 실질적인 내 돈을 다 모으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년에 1억씩 모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살펴보면은요. 목표 금액 5억으로 작습니다. 현재 자금 4천만 원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된 돈은 지금 현재 4억 6천만 원을 목표 금액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 집을 구매를 하려고 했더니 대출 가능 금액이 얼마인지 살펴보니 70%까지 대출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5억에 70% 그러면 3억 5천만 원을 대출을 해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고요. 우리는 4억 6천만 원에서 3억 5천을 빼고 나면 1억 1천만 원의 자본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1억 1천만 원의 자금을 5년 동안 모으기 위해서 월 얼마를 저축하면 되는지를 계산해 보실 수 있겠죠. 산수 계산은 우리 학생들이 더 잘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살짝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출이 필요할 때는 대출 가능 금액까지 넣어 주시고요. 그 대출 가능 금액을 전체 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50% 예를 들어서 5억 중에서 2억 5천 정도만 대출을 받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대출 가능 금액 중에 대출을 받겠다라는 실질 대출 금액을 작성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렇게 재무 목표를 설정하시고 나면은요. 이제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행동 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예산을 작성합니다. 두 번째, 어떤 금융 상품을 선택하실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세 번째, 예산의 실행 및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예산 작성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산을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소득과 지출이 나타나는 표를 한번 쭉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 소득과 지출에 관련된 표 정리하셨던 거 기억하시지요? 그 표를 지금은 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1년의 기간을 가지고 이 예산표를 작성을 기존의 표를 작성을 하셨다면 기존에 작성하셨던 그 결과를 가지고 미래의 예산을 설정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우리의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우리의 예산을 작성하실 수 있고요. 내년에 예산을 작성하시면서 내가 어느 정도
저축이 가능한지, 어느 정도 투자가 가능한지를 살펴보면서 재무 목표에 맞추어서 설정을 해 보실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수입과 지출의 상태표를 보시고 그 상태표를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작성하시라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예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소득만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소득은 가구주의 급여가 250만 원이었고요. 배우자의 급여는 250만 원입니다. 임대소득으로 50만 원이 들어오고 현재 우리는 월 소득 금액이 55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미래 예산을 한번 살펴봤더니 내년에는 소득이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가구주의 급여가 270만 원, 배우자의 급여가 280만 원, 임대소득은 60만 원, 그래서 월 소득 금액이 610만 원으로 60만 원의 소득 금액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산을 설정하고 그리고 그 예산에 맞추어서 재무 목표를 만들어 가게 되겠죠. 왜 우리는 3년 동안 이 금액을 마련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매년 동일한 금액의 저축을 할 수 있는 과정이 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 소득이 늘게 되면 저축 금액을 늘릴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미래 예산을 잡아보는 겁니다. 미래 예산에서 60만 원이 더 늘어난 것을 저축과 투자 부분에 기존의 금액보다 늘릴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서 예산을 작성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산을 쭉 작성을 하고 나면 거기에 맞는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금융 상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저축과 투자를 위해서 할당된 자금, 다양한 금융 상품 활용하실 수 있게 되고요. 어떤 금융 상품을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해당 수익률에 따라서 내가 자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짧게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해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첫 번째입니다. 금융 상품을 많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 상품에 대한 정보 수집 필요하고요. 두 번째, 재무 목표와 기간, 금액, 수익성, 안정성까지 고려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부채와 관련해서도 대출 상품에 대한 정보가 수집하고요. 네 번째, 질병 및 사고, 사망, 퇴직 등에 대한 소득 감소나 자산 손실을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상품, 보험회사 정보 수입을 해서 가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학생들이 프로젝트 하실 때 갑자기 답답함이 느껴지는 경우가 하나 있을 겁니다. 금융 상품 수집 어렵습니다. 왜 예금 상품이 있고요. 펀드 상품이 있고요. 거기에다 주식 상품이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 투자해야 됩니까? 그 상품 하나하나 제가 다 찾아봐야 되나요? 아니요. 지금 거기까지 하실 수 없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로만 구성을 하시면 되냐면요. 자, 우리는 이러한 재무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얼마의 금액을 모을 것이고요. 이게 재무 금액입니다. 우리는 수익성과 안정성 중에서 우리 팀에서는 수익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수익에 관련된 상품들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왜? 수익에 관련된 상품을 다 찾아보기는 어려우실 거니까요. 수익에 관련된 상품 중에서 저희는요, 주식형 상품으로 하겠습니다. 혹은 주식형 펀드 상품으로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도 조사가 되지 않는다면 수익성 상품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안정성 상품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주로 은행 금융기관을 이용하겠습니다. 저희는 주로 증권사를 활용하겠습니다. 까지 정도 하실 수 있겠죠.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하나하나 상품을 다 여시는 건 아니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은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증권사에 대한 이야기, 보험사에 대한 이야기, 카드사에 대한 이야기, 금융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어느 금융기관이 안정적인지, 어느 금융기관이 수익성을 보고 있는지는 우리 학생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의 상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접할 것인지에 대한 포인트만 잘 잡아주시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다음 학기에 다룰 거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 달려갈 수 있도록 해요. 자, 이렇게 준비되고 나면 예산을 실행하고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실행할 때는요. 우리가 들어오는 소득에 맞추어서 예산을 실행하게 되죠. 이때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책임자를 정하셔야 됩니다. 이 책임자를 정하실 때는 두 항목으로 정하셔도 좋아요. 생계비 항목은 한 책임자가 하고요. 그러니 단기 자금 관리를 책임하시는 분과 장기 자금 관리를 책임하시는 분을 나누어도 좋고요. 혹은
단기 자금 관리는 혼자 하지만 장기 자금 관리는 같이 하는 것을 또 추천을 해드립니다. 하지만 통장 관리는 누가 할 것인지, 청구서 처리는 누가 할 것인지, 가계 지출, 소비 지출에 대해서는 누가 정리할 것인지를 잘 정하시는 책임자 필요합니다. 책임을 갖고 하셔야지만 잘하실 수 있게 되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포인트는요. 우리 전 가족 구성원이 우리의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때에 따라서는 내가 더 소비를 하고 싶어도 미래의 우리 장기 목표를 위해서 참을 수 있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되기도 할 거고요. 때에 따라서는 내가 지금 현재 필요로 하는 욕구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족 구성원의 만족을 더할 수도 있으니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가계부를 작성하고 있잖아요. 이런 가계부 작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월 단위, 분기 단위, 매년 단위의 결산을 하고 이 결산에 맞추어서 차후 예산 조정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것을 같이 정리합니다. 그래야지만 가계 재무 설계가 건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4단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단계는요.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예산을 실용하고 기록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기록한 걸 반영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요. 계획된 대로 잘 실행되었는지 정기적인 결산을 통해서 평가하고 그것을 매번 검토하고 계획을 바꾸실 수 있기도 됩니다. 우리가 한 번 계획을 세우게 되면 그 결과가 매번 동일하게 쭉 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에 맞추어서 실행을 했는데 실행을 하고 나서 봤더니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조금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착오를 수정하는 기간, 정기적인 검토와 수정 필요하고요. 그래서 월간, 연간 수정과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월말 결산은 예산대로 지출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출을 줄이거나 흑자가 났을 때는 이것을 당겨놨다가 차후에 지출이 늘어났을 때 그것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산대로 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출을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출이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음 달 지출을 줄여서 미리 당겨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지출을 줄여서 이번에는 흑자가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잘 모아서 예비비에 두셨다가 이 비용 역시도 지출이 늘어났을 때 당겨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연말 결산도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연말 결산은 수입 지출 상태표와 자산 부채 상태표 점검하시라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것을 통해서 흑자인 경우와 적자인 경우 우리가 해야 되는 경우들은 다르게 됩니다. 적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행동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정합니다. 혹시나 지출을 너무 많이 하지는 않았는지, 재무 목표를 너무 타이트하게 작성하지는 않았는지, 혹시 우리가 너무나 타이트하게 대출을 많이 받거나 적게 받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흑자가 났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살림을 잘 산 거죠. 이렇게 흑자가 난 경우에는요. 미리 대출을 갚으실 수도 있고요. 미루었던 지출.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에 해외여행 가족끼리 같이 가고 싶었는데 그것이 지금 미루어 두었던 거예요. 우리 돈 좀 모아서 가자. 그런데 이번에 흑자인 거예요. 어떠세요? 해외여행 한번 떠나셔도 되겠죠? 거기에다가요. 추가로 저축하셔서 저축 금액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렇게 정기적인 검토와 수정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더 나은 가계 재무를 거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가계 재무 관리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상황도 변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재무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 개인적인 상황과 사회 문화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요. 항상 더 좋은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금융 상품에도 항상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정이었습니다. 2교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